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기의 주관식 문제 중에 53번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쓰기 부분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0점의 문제이죠. 이 문제의 유형은 대부분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유형을 볼게요.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30점이죠. 자, 그리고요, 제목을 포함해서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을 모두 포함해서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30점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이고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요, 장단점에 대한 글을 쓰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유형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장단점에 대한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단점에 대한 글을 쓸 때 세 가지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자,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디부 어떻게 쓰고 디알부 어떻게 쓰고 쭈이호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좋고요. 자, 또 장단점에 대한 글을 쓸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자, 뭐뭐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먼저 장점은 뭐뭐이다. 하지만 반면에 뭐뭐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 순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그러므로 소위说라고 해서 종지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아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종결을 해주시는 것이 문장을 더 완성했다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자, 세 개의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은요, 내용 및 과제 수행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용이 좋은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건을 만족시켰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채점의 근거는요, 첫 번째, 주어진 과제, 그 제목과 주어진 요구사항들, 조건들을 충실하게 썼어요, 잘 썼어요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을 만들었는지, 이 내용이 주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했는가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단어를 얼마나 잘 썼고 또 그것과 어울리는 문법 표현을 얼마나 잘 했느냐. 여러분의 어휘와 문법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은 내용과 과제 수행 부분으로요. 7점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이 7점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을까요? 상, 중, 하로 구분이 됩니다. 자, 상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도 너무 잘 썼고 내용도 너무 좋고요.
주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부분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학생들에게는 6점에서 7점의 점수를 줄 겁니다. 자, 이것보다는 조금 못했다라는 학생들은요, 중부분의 점수를 받게 되고요. 중부분의 점수는 3점에서 5점입니다. 자, 이것도 좀 못했다. 네. 자, 이걸 만족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 아주 잘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은 하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하 부분의 학생들은 0점에서 2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채점 부분은 글의 전개 구조입니다. 자, 글의 전개 구조는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얼마나 잘 연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있어요. 어색하지 않아요. 라는 부분을 채점하는데요. 자,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네, 글을 쓴 부분들이 전체 문장이 그 주제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네, 이 내용의 뜻은 글의 내용을 써야 하는 부분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각 문단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라는 뜻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또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휘들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이 단어가 잘 어울리는지, 또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잘 만족된 글이라면 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상의 점수는 6점에서 7점입니다. 아까 그 내용 및 과제 수행 부분과 같죠?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썼지만 상 부분은 받지 못하고요. 중 정도, 내용은 괜찮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중 부분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점에서 5점이에요. 자, 그리고 열심히 썼지만 내용이 좀 부족해요. 자, 그럼 하 부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0점에서 2점입니다. 자, 이 두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 및 과제 수행 부분과 동일하게 글의 전개 구조 부분도 7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채점 기준은요, 언어 사용입니다. 자, 언어 사용은 여러분 딱 보니까 알겠죠? 네, 단어, 문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수는요, 여기에서 16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크죠? 자, 언어 사용 부분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채점의 기준을 두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은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네, 단어를 얼마나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단어가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또 문법은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고급적인 문법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네, 이 부분의 그 내용은요, 여러분, 문법에서 추어베즈, 틀린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점수를 깎입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휘 부분에서 여러분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 단어가 틀렸나, 네, 잘못 썼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맞춤법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춤법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단어들에서 네, 글자를 쓸 때 잘못 쓰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채점 기준은요.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우리 서면어에서는 습니다나 요를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다를 써야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또 문법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아어서를 쓰는 것보다는 음으로 뭐뭐기 때문에 등등처럼 서면어의 의미를 가진 문법이나 단어를 쓴다면 문장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서면적인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법과 어휘를 그때그때 잘 사용하느냐, 그리고 단어나 문법을 쓸 때 맞춤법에 네, 잘못 쓰는 단어들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글과 상관 있는 것들의 문법이나 단어 그리고 종결 부분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요. 세 번째인 언어 사용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역시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는 조금 아까 위에 그 두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상 부분은 7점에서 8점인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얼마나 잘 썼는지, 네,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그 기준에 잘 맞다면요, 플러스 2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의 2배 점수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7점을 받은 학생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완벽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2배의 점수를 줘서 14점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8점의 점수를 받은 학생도 선생님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2배의 점수를 받아서 최고 16점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중 부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점수는 4점에서 6점까지의 점수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내용을 풍부하고 잘 썼는지에 따라서 네, 2배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의 학생은 8점, 5점의 학생은 10점, 6점의 학생은 1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하의 학생들은요,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되어 있고요. 0점 학생들은 2배를 받아도 0점이겠죠. 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고요. 1점 학생들은 2점으로, 2점의 학생들은 4점으로, 3점의 학생들은 6점으로 점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0점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요, 글을 쓰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끝까지 완성을 한다면 0점의 점수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0점의 점수는 여러분이 포기했을 때만 나오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 부분의 채점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내용 및 과제 수행에는 7점, 전개 구조 7점, 그리고 언어 사용 16점으로 총 30점의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등급을 나눴었죠? 어떻게 나눴죠? 네,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상, 중, 하가 있었고요. 상에는 A, B 등급, 중에는 C, D 등급, 네, 그 다음에 하에는요, E, F 등급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에서 A 등급에 간 학생들은요, 내용 및 과제 수행이 7점, 전개 구조 7점,
언어 사용 8점에서 곱하기 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은 30점 만점이 되겠죠. 자, 상 부분에서 B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내용 및 과제 수행은 6점을 받게 돼요. 전개 구조도 6점을 받게 되고요. 언어 사용 부분은 7점에서 곱하기 2배가 돼서 최고 14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B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면 아마 점수는요, 26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 부분의 학생들은 C, D로 나누어져 있고요. C 부분의 학생들은 내용 및 과제 수행 점수를 4점에서 5점 정도 받게 돼요. 그리고 전개 구조는 역시 4점에서 5점이고요. 언어 사용은 5점에서 6점에서요. 곱하기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중 부분의 학생들은 최하 18점에서 최고 2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점수가 아니죠. 자, 그리고 중에서 D등급에 있는 학생들은요, 내용 및 과제 수행을 3점, 전개 구조는 3점, 언어 사용은 4점에서 곱하기 2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점수는요, 14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등급의 학생들은 E와 F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내용 및 과제 수행이 2점, 전개 구조 2점, 언어 사용이 3점에서 곱하기 2까지 되니까요. 최고 점수 10점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F의 학생들, 거의 이 문제를 포기한 학생들이 이런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아니셔야 돼요. 자, 만약에 F등급이 된다면 내용 및 과제 수행은요, 0점에서 1점이 되고요. 전개 구조 역시 0점에서 1점입니다. 자, 언어 사용도 0점에서 최고 점수 2점이에요. 그러니까 최하 점수는 0점이 될 수가 있고요. 최고 점수는 5점에서 6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점 중에서 아래 하 등급은 점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죠. 자, 이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53번 문제인 어떤 것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입니다. 30점의 점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채점 기준을 잘 파악하고요. 이 채점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그림을 보고 대중매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면 대중매체가 있고요. 또 인쇄매체, 전파매체, 통신매체 밑으로 땡땡땡땡 많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쓸 때는요, 크게 4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4가지냐면요, 문단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문단을 절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서대로 주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글을 완성해야 돼요. 자, 순서에 맞게 여기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글을 완성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씁니다 또는 아어요 등등의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서면어인 는다의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겠죠? 그래서 서면어의 종결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200자 이상이 되고 300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자 이하 또는 300자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돼요. 네, 200자 이하 또는 300자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대중매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요, 3가지 부분으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중매체가 가장 위에 있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인쇄매체, 전파매체, 통신매체 이렇게 3가지의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쇄매체에는 네, 책, 잡지, 신문 등이 있고요. 전파매체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네, 통신매체에는 인터넷 등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인쇄매체 아래에 보면, 네, 2가지의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록이 오래 보관된다. 또,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 아, 이걸 보니까, 네, 인쇄매체의 아마 특징 같습니다. 좋은 점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전파매체를 보니까요, 네,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네, 그리고 오락적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2가지의 좋은 점이 있었고요. 통신매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쌍방향은 서로 양쪽의 소통이 가능하고 또 다량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통신매체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대중매체는 뭐예요? 라는 대중매체의 의의에 대해서 네,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분류는 3가지가 있었죠? 네, 그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 매체 밑에 있었던 네, 특징, 그 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3부분의 글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의 의의, 그리고 대중매체의 분류, 네, 그리고 각 매체의 특징,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대중매체의 의의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중매체가 뭐죠? 네,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대중매체죠.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중매체의 의의는요,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자, 그리고 대중매체의 분류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인쇄매체, 전파매체, 통신매체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인쇄매체에는 책, 잡지, 신문, 네, 전파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매체는 인터넷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네, 각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인쇄매체는 네, 기록이 오래 보관됨, 정보의 신뢰도가 높음, 이거 2개였고요. 네, 전파매체는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함, 네, 그리고 오락적 기능이 뛰어남, 이렇게 있었죠. 네, 통신매체는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함, 그리고 다량의 정보를 생산함, 이렇게 2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모든 글을 봤을 때 먼저 내가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네, 분류를 한다면 쓸 때 훨씬 더 순서가 좋아지게 되고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한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될지, 자, 연결법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정리를 했었던, 그 세 개의 분류를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중매체의 의의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대중매체의 의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의의를 쓸 때 쓰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대중매체란, 뭐뭐란, 이라는 문법이 있었죠. 대중매체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자, 여기까지가 대중매체의 의의입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는 크게 인쇄매체, 전파매체, 통신매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대중매체의 분류 부분이죠. 인쇄매체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매체는 책, 잡지, 신문 등으로 기록이 오래 보관되고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자, 첫 번째 인쇄매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전파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오락적 기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전파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다량의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정리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할 때요, 아까 우리가 순서대로,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처럼 제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글을 쓸 때는요, 순서에 대한 몇 가지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표현법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대중매체란 하고 뭐뭐뭐뭐란 이라고 썼었죠? 자, 우리 이 문법은요, 항상 쓰는 약속된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죠? 명사 뒤에서 뭐뭐이란 이라고 써서 어떤 것의 의미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법이죠? 자, 그래서 명사 뒤에 뭐뭐뭐뭐란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뒤에서 이다가 나와야 돼요. 뒤에는 이렇게 약속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란 뭐뭐뭐뭐이다 라고 해서 명사를 설명하면서요, 화제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즉,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죠. 자, 대부분은 문장의 앞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제목에 대해서 또는 제목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들 쓰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대중매체란 하고 뭐뭐뭐뭐란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뒤에 이다 동사가 있죠. 그래서 뭐뭐뭐뭐란 뭐뭐뭐뭐이다 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중매체는 크게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표현법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어떻게 쓰죠? 명사 뒤에 뭐뭐뭐뭐는 주어 오고요. 크게는 뭐죠,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눌 때 우리가 가장 큰 분류를 이야기할 때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뭐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표현으로요. 아까 대중매체는 크게 인쇄매체, 전파매체, 통신매체 등, 그쵸? 여러분, 등, 이거 와야 돼요. 등, 한국어로는 등, 통신매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뭐뭐뭐는 크게 뭐뭐뭐뭐 등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네,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작은 주제들을 나누어서 표현을 할 때요. 首先, 再一次, 最后 이런 중국어의 표현법이 있듯이 한국어에도 이런 표현법이 있죠. 네, 그 표현법은 뭐였죠? 네,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뜻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라는 뜻인데요. 각 작은 주제를 나누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제가 쓴 글에서도 우선 하고 인쇄 매체는 땡땡땡땡 말했고요. 다음으로 땡땡땡땡 얘기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선 인쇄 매체는 책, 잡지, 신문 등으로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뭐뭐뭐 등으로 하고요. 뒤에 계속 설명을 하게 되죠. 네, 이것 등으로 기록이 오래 보관되고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네, 여러분, 뭐뭐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표현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전파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오락적 기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어떤 특징을 얘기할 때, 네, 명사 뒤에 뭐뭐뭐뭐는 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뭐뭐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는 뭐뭐는 것이 특징이다 또는 뭐뭐다는 특징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표현법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에서는 네, 높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뭐뭐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썼고요. 다음으로 라는 부분에서는 네, 뭐뭐은 것이 특징이다. 그쵸?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썼죠, 여러분?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다량의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썼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한국 사람들은요, 똑같은 표현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세련된 문장에서는 네, 같은 표현법이라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다면 네, 한 문장 안에서는 서로 바꾸어 가면서 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표현법 다시 정리합니다. 명사를 설명하면서 화제로 제시하거나 또는 의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법은요. 네, 뭐뭐란 뭐뭐이다 라는 표현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은요. 뭐뭐는 크게 뭐뭐 등 뭐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서 표현할 때, 네, 首先 어떻게 얘기했죠? 네, 우선, 再次, 다음으로, 最后,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었죠?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세 가지의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뭐뭐다는 특징이 있다. 또 두 번째는요. 네, 뭐뭐는 것이 특징이다. 네, 세 번째는 뭐뭐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표현법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 기억을 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잘 쓰셨다면 이제는 원고지에 네, 이 문장을 옮겨서 적어야 하겠죠? 자, 원고지 쓰는 법은 여러분이 점수를 받는데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고지를 잘 못 쓰게 된다면 당연히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을 원고지에 쓰면 어떻게 써야 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고지를 쓸 때는 5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5가지인지 함께 봐요. 자, 첫 번째는 문장을 시작할 때 한 칸만 띄웠어요. 여러분 콩 이거입니다. 콩량거 아니에요. 자, 문장을 시작할 때는 한 칸만 띄웠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부호, 부하오 또는 숫자 또 우리는 한 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칸 안에 숫자나 부호를 써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부호는 절대로 첫 번째 시작하는 칸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로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반드시 띄워쓰기를 해야 합니다. 함께 쓰지 않습니다. 또 5번째는 문장이 끝나서 빈칸이 없는 경우에도 문장의 처음 부분은 띄워쓰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우리 문단을 바꾸는 경우에는 띄워쓰기가 필요하지만 문장을 바꾸어 쓰는 경우에는 첫 번째 부분에 절대로 띄워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자, 이 5개의 주의점을 원고지에 썼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에서 보면은 대중매체란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제가 한 칸만 띄웠죠? 네. 대중매체란 해서 한 칸만 띄우고요. 자,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볼까요? 아래 대중매체란 앞에 띄운 부분의 아래에는 모두 다 글자가 있습니다. 그쵸? 네. 절대로 띄웠으면 안 됩니다. 200자에서 300자의 문장에서는 문단을 나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는 글자를 모두 다 채워야 됩니다. 자, 대중매체란 하고 콩거가 있죠. 자, 많은 콩거. 사람들에게 정보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고 원고지가 끝났어요. 그쵸? 마지막 글자가 개로 끝났고 원고지에 빈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장을 바꿀 때는요. 정보를 해서 정보가 우리 원고지의 가장 앞칸에서 쓰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띄워쓰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보를 빈칸, 전달하는 빈칸, 수단이다 빈칸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부호죠. 쥐하오가 있어요. 그쵸? 자, 부호도 한 글자로 인정합니다. 라는 게 약속이었죠. 그래서 부호는 반드시 다 옆에 있는 칸에 써줘야 합니다. 자, 이러한 빈칸, 대중매체는 빈칸, 크게 빈칸, 인쇄매체, 여러분 인쇄매체하고 지금 빈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칸에서는 뭐죠? 부호가 있죠. 자, 이 부호 때문에 여기도 한 칸을 써줘야 합니다. 자, 전파매체, 역시 부호, 그쵸? 통신매체 등, 통신매체 빈칸, 등, 빈칸. 여러분 3가지에서 3은 숫자가 한 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 숫자 한 칸에 쓰고요. 3가지로 빈칸, 나눌, 빈칸, 수, 빈칸, 있다, 쥐하오. 자, 여러분 나눌 수 있다. 이거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도 어디에 빈칸이 있는지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띄우고요. 빈칸. 인쇄매체는 빈칸. 책 옆에 부호, 잡지 부호, 그쵸? 신문 빈칸 등으로 빈칸, 그쵸? 기록이 띄워쓰고요. 오래 띄워쓰고 보관되고 띄워쓰고요. 정보에 띄워쓰고 신뢰도가 띄워쓰고 높다는 뭐뭐더 특정이라고 했으니까 높다는 띄워쓰고 특징이 띄워쓰고 있다 부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다음으로 전파매체는 하고 는이 왔죠. 하지만 뒤에 빈칸은 없습니다.
그래도 텔레비전은 문장의 가장 앞칸에 써주셔야 합니다. 텔레비전, 부호 있고요. 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오락적, 여러분 적 여기에도 뒤에 빈칸은 없지만 기능이 바로 연결해서 씁니다. 기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 있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다 하고 끝났는데 지금 빈칸이 없어요. 그래서 부호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부호는요 다와 함께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빈칸도 없고 부호는 문장의 가장 앞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글자와 부호를 함께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다량의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고 마지막 부호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원고지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53번 문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